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파생 원칙,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의 측에서 나오는 파생 원칙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그리고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줄여서 권실사자라고 당시에 암기를 했었어요. 권실사자. 근데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사례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바르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자 따서 저는 권실사자가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다, 이렇게 당시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권리남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의 권리, 민법상 주어진 너의 권리에 대해서 함부로 남용하지 마, 그거 금지시킬 거야 라는 것이 바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권리남용 해당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객관적 요건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는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야 한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식을 법학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표현했죠? 사회 통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추가로 복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도덕적, 선한 마음을 의미하지만 우리 법학으로 돌아왔을 때는 뭐라고 했다? 선의, 모른다. I don't know.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다음으로 주관적 요건으로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도 권리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어야 된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리는 그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남용은 어떻다? 금지된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우리 판례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이거는 뭐죠?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 이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객관적 요건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저히 크다, 손해가 현저히 크다라는 이러한 객관적 요건만 충족한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객관적 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건데, 하나 법학 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 굵게 표시했죠. 뭐뭐만으로는. 우리 법학은 뭐뭐만, 이런 단정적인 표현 나오죠. 단정적인 표현들.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틀렸다라는 합리적 예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제가 매번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학은 원칙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예외예요. 그래서 법학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뭐뭐만, 이런 극단적이고 어떤 단정적인 표현들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합리적 예단을 갖고 지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풀이 갔는데 뭐뭐만으로는 나왔는데 이 지문 자체가 생소해요. 만약에 제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틀렸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수험 적합적이고 또 그게 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 우리 판례는 이렇게 또 설치를 했어요.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될 수 있다. 여기서의 추인의 의미는 추후 인정해주겠다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인, 추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판사가 추인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사실 지금 제 책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앞에 이제 서두에도 제가 가장 수험 적합적인 민법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문들은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한 지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하는 지문들. 그런데 이 지문들은 다 거의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판례라고 적혀 있고 판례 번호도 쭈르륵 적혀 있잖아요.
기본서를 보면,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험 이 책 분량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꼴이 되지, 사실 여러분이 이거 판례 입장이다 만 이해하면 되지 이 판례 번호까지 왜 중요하지? 라는 의문이 저는 수험생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례 번호도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우리가 뭐 당연히 서술형, 사례형 시험을 공부할 때는 뭐 판례 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구글 같은 거에 검색을 통해서. 근데 우리 민법,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이런 판례 번호는 전혀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막 제 강의가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 판례 입장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구글에 서칭할 일은 절대 없고, 그거는 수험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다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 당사자가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권,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관습법이었죠. 관습법. 관습법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더라도 누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지금 배우는 신의칙이에요. 신의칙. 신의칙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마음대로 이거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독자적,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의칙의 파생 원칙, 쉽게 말씀드리면 신의칙의 새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의칙의 아이들. 따라서 신의칙의 아이들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권실사, 사정변경의 원칙, 그 다음에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 이러한 파생 원칙들도 다 신의칙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권리남용은 신의칙의 새끼들이죠.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음, 일반적으로 권리남용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요건 그리고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비로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주관적 요건을 제외시키는 판례 딱 하나가 있어요. 판례. 그래서 노무사나 행정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가끔 진짜 출제자들이 너네 엿먹어라 하고 내기도 해요. 작년에 행정사 시험에서 이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변리사 시험에서 가끔 나오고, 근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래서 혹시 언제든 출제자가 엿먹으라 하고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기억하자. 키워드를 바로 보여드리면 상계. 이 상계권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우리 판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만 충족해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본 아주 극히 예외적인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하기 어렵다고 하죠. 원칙만 있으면, 즉 민법 조문인 1119조,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 조문에 다 판사가 구속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법학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1119조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계속 예외를 우리 판사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법학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다시 지문을 읽어보면 상계권의 행사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판례가 봤고, 이 상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채권법의 내용인데 말 그대로 상계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제가, 이찬이가 성철이라는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한테 어떠한 권리가 발생되죠? 1,000만 원을 내놔라 라는 권리가 발생되고, 이 친구는 저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죠? 1,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발생되죠. 다른 말로 이찬이는 성철이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고, 성철이는 이찬이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요. 이때 이찬이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성철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 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찬이가 성철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아들 사이에서는 성철이의 아들이 이찬이의 아들에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얘에게 1,000만 원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얘는 얘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이때 이의 입장에서 어차피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성철이 아들한테 빌린 돈 그냥 내가 너한테 받아야 되는 1,000만 원과 네 아들이 얘에게 주는 1,000만 원 서로 상계 처리할래? 서로 그냥 쉽게 말하면 뿌빠이 하자. 뿌빠이에서 또이또이에서 없애자 라고 이 당사자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허락도 받았다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서로 채권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그냥 우리 상계 처리 또이또이로 해서 없애자라는 게 바로 상계권이에요. 그래서 상계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판례가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는 이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또 어떤 경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우리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판례 입장이에요. 먼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그래서 이게 공로라고 표현을 해요. 줄여서. 이거를 앞자 따서 공로. 이걸 공로라고 한다. 이러한 일반 공중에 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도로철거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마치 될 것 같지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여기에 제가 조그만한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지분.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1차선 칸이라고 하고 여기에 2차선 칸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내 땅이니까 너네들 여기 오는 차들 내 땅 못 넘어 여기 금지시킬 거야 라고 하면 이 1차선을 사실상 막히죠. 그러면 이 차들은 오면서 옆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러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네가 여기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너는 이거에 대해서 이 차들이 지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어. 네가 감수해내야 돼. 감수해내야 돼. 따라서 네가 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 한들 내가 이 땅 보유했으니까 여기 자동차 지나가지 마. 따라서 여기 있는 도로 부분은 다 철거해줘 라고 지방자치단체로 도로 철거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구하면 권리남용이다. 너의 권리를 너무 남용한 거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헌법에 보시면 37조 2항에 따르면 공익이 사익에 대해서 우선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익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일부 희생시킬 수 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헌법은 모든 법의 가장 최상위 법이잖아요. 민법도 헌법의 하위법에 불과해요. 법률이잖아요. 법률, 민법은. 그래서 우리 헌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도로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공익이 사익보다 더 중요할 때는 사익을 일부 희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헌법 37조 2항이 저한테는 되게 엄청나게 고마운 조항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헌법 37조 2항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과 사익이 있을 때 사익은 공익이 우선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그러나 사익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어 라는 조문이고 이게 모든 대학교 그리고 저 로스쿨 다닐 때도 면접에서 항상 공익이 우선돼 사익이 우선돼라는 이 대립관계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이야? 이런 게 항상 이제 시험 유형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뭐 헌법에서도 이런 출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헌법 37조 2항은 저는 대학 갈 때도 이 조항을 그대로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면접 때 써먹었고 또 로스쿨 때도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헌법 37조 2항은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그런 조문인데 여러분도 민법 1119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민법을 이왕 배우는 거 여러분이 이 조문만큼은 하나 암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조문을 하나쯤은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은근 저는 그게 뿌듯했어요. 딱 헌법 37조 2항 또 민법에서는 저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의칙 조항이거든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쯤은 그래도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뿌듯한 측면에서. 무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우리 근거, 이거는 판례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이렇게 쭈루루룩 적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시험만 생각하면 근거 다 지우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이 기본 강의니까 그래도 좀 더 이해의 측면에서 넣어드리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근거를 쭉 넣었는데
이거는 기본 강의 때 한번 이러한 이유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고, 나중에 2회독, 3회독 때부터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우셔도 돼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래서 근거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왜? 헌법 37조 2항 때문에 가능하다. 단 토지 소유자는 그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뭐 지자체가 여기 지금 토지 소유자가 여기 땅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지자체가 지금 허락을 다 시켜가지고 자동차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료를 자동차로부터 다 지자체가 받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 지자체가 사실상 점유자잖아요. 지자체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도로 철거 청구는 비록 권리남용에 해당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지금 얘 땅을 어찌됐건 계속 지나갔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 토지 소유자는 이 땅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싶어도 못 심고 건물을 여기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겠죠. 왜? 사회적으로 제약되니까. 다 지나가야 되니까 차들이. 그러면 이 땅을 사실상 갖고 있을 의미가 없죠. 돈만 낭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도로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너 내 토지 사용했네? 라는 사용 대가로서 토지 임료, 이 토지의 예를 들어 임대료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2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너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네. 내 땅을 네 맘대로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돈 청구는 가능하다. 돈 청구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할 수 없다로 가끔 틀리게 내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할 때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2회독부터는 이렇게 제가 굵게 표시한 거 있죠. 이렇게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권리남용 X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례 입장. 의리가백의 한국전력공사, 줄여서 지금부터 한전이라고 할게요. 한전. 의리가백의 한전의 송전선이 갑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갑토지를 취득한 후에 의리 한전에게 송전선 철거 청구, 이렇게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냐? 라고 했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판례는 봤어요. 따라서 송전선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이것은 신의칙 위반, 즉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땅을. 거기 위에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송전선을 설치를 했어요. 하늘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갑토지 위를 한전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을이 갑에게 나 네 땅 살게 라고 하고 나서 그 땅을 사고 나서 을이 한전에게 야, 너 이거 송전선 없애 라는 철거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권리남용이 아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게, 갑이 한전에게 야, 송전선 철거해 라는 철거 청구를 행사하지 않는 거는 얘의 입장에 불과하지 얘가 행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얘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식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근거를 보시면 을이 한전에게 장기간 송전선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근거는 뭐 판례가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그냥 지우셔도 돼요. 그냥 이건 시험에도 안 나와요. 여기는 이제 제가 굵게 표시한 부분은 가끔 나오고. 다음,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있으나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뭐뭐만으로는 나오면 일단 의심하자라고 했죠. 뭐뭐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 근데 뭐뭐만으로는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옳은 지문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약관 조항이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 핸드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어요.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계약이다. 사고 파는 계약. 이때 나의 핸드폰을 여러분께 제가 팔게요라고 하면 저는 파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해요.
이때 양자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핸드폰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100만 원에 우리 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하고 그 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내일 주기로 했어요. 내일.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매수인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다른 핸드폰 가게에서 이걸 훨씬 싸게 팔아요. 70만 원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야, 나 그냥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할게요. 그냥 우리 계약 해지할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적 자치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마음대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에 따른 손해만, 비용만 지불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00만 원의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매수인이나 또는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별도로 줘요. 처음에 이 1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할 때 만약에 우리 양 당사자 중에서 누군가가 나 그냥 계약 해지할래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 손해배상으로서 얼마를 주자라고 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야, 너 내일까지 이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네가 계약 해지하면 너는 나한테 손해배상금으로 예를 들어 70만 원을 주기로 하자라고 했어요.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7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반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야, 이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할 때, 그때는 7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손해배상 예정, 이러한 조항은 안 뒀어요. 그럼 이거는 되게 불공정해 보이나요, 여러분?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70만 원 손해배상액 예정을 두고 매도인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70만 원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판례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사정만으로. 왜? 왜 그럴까요? 바로 사적 자치의 원칙, 우리 민법의 대원칙에 해당하는 사적 자치 원칙에 근거해서 당연히 얘네들 간에 서로 합의만 했으면 뭐 상관없지 않아? 얘만 손해배상으로 부담하고 얘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괜찮아? 라고 봤어요. 사적, 너네 개인적인 영역은 자치, 너네 스스로 하는 게 맞지.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그 나라는 우리 위에 있는 국가라고 했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것도. 다음으로 실효의 원칙을 살펴볼 건데, 실효는 효력 상실, 그래서 실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효. 그럼 뭐가 효력 상실되냐? 바로 너의 권리가 효력이 상실된다가 바로 실효의 원칙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권리자가 권리 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인 제가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권리자가 갑자기 새삼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실효의 원칙. 너가 장기간 네 권리 행사하지 않았어? 그럼 너의 권리는 효력 상실시킬 거야.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 그래서 실효의 원칙의 OX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먼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를 볼게요. 적용 범위는, 실효의 원칙은 우리가 지금 민법은 민사적인 영역이죠. 민사뿐만 아니라 공법적인 관계인 권리나 권력관계 소송행위에도 다 신의 측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 적용 범위는 제가 이제 뒤에서 다 구체적으로 공통점은 다 묶어놨는데, 실효의 원칙뿐만 아니라 신의 측이 모두 다 그래요.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신의에 쫓아 너네 권리 의무는 성실해라 라는 민법 2조 규정인데, 이거는 비단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이런 소송법적인 영역에도 들어가고, 또 공법적인 영역, 우리 헌법, 행정법, 이런 국가와 국민 간의 규율하는 그런 법에서도 당연히 민법상 신의 측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측의 새끼들, 내 새끼들인 파생원칙인 권실사자, 얘네도 다 모두 공법관계인 권리, 권력, 소송행위 다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 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항소권, 우리가 이제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돈 내놔 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500만 원 얘가 안 갚아요 라고 해서 5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 제가 증거가 부족하대요. 이 친구한테 500만 원 빌려줬다라는 증거를 제가 제대로 못 댔어요.
그래서 패소를 받았어요. 제가 졌어요. 근데 뒤늦게 찾아보니까 내가 쟤한테 500만 원 빌려줬던 내용이 왜 없지 하다가 제가 이 핸드폰을 포렌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문자를 주고받은 걸 제가 찾아내가지고 그 증거를 토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죠. 이러한 항소 같은 2심으로 가는 항소 같은 경우에는 소송법상 걸리거든요. 민사소송법상 영역. 여기에도 당연히 우리 민법의 영역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 뒤에서 가정법원 판사님 파트 나오면 제가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깡패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법원 판사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100% 맞아요. 한두 개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신의 측은 민법에서 가장 깡패예요 여러분. 깡패.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의 측상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100% 맞아 라는 합리적 예단을 갖고 보셔야 돼요. 신의 측상 뭐뭐 할 수 없다 보다는 신의 측상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출제자들 출제를 하면 거의 맞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의 측이 왜 깡패냐면, 자, 실제 재판 이렇게 갔어요. 판사님 이렇게 앉아있고 원고랑 피고해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서로 싸워요. 이때 여기가 이제 민사 재판이라고 해보면 서로 이제 뭐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 A라는 쟁점에 대해서 다툴 때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 이거 103조 위반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103조 위반이지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547조에 근거해가지고 103조는 저희가 막을 수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547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하고 또 조문을 찾아보니까 뭐 721조로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박할 수 있어요. 너 말 맞아. 근데 721조에 따르면 다시 너 말은 틀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얘 말이 다 맞아가지고 우리는 질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최후의 수단, 뭐라도 우겨봐야 될 텐데 라고 했을 때 신의칙을 쓰거든요. 마지막에 2조 신의칙을 가지고 야, 너 권리 행사하는 거 신의칙 위반이야. 권리남용 금지 내지는 실효의 원칙, 또 사정 변경, 그 다음에 자기 모순,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돼 라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항변으로 많이 쓰거든요. 신의칙이. 그래서 뭐 신의칙은 깡패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실효의 원칙, 너의 권리,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당사자 1방이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해제권이 있어요.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됐어요. 보통 이러한 것은 서로 간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둘 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 의무, 채권, 채무가 발생이 됐는데 이때 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또 자신이 갚아야 되는 의무, 예를 들어 채무에 대해서 다 갚았는데 얘는 자신의 권리는 다 얘한테 받았는데 자신의 의무, 채무는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 얘는 얘에게 야, 나 계약 해제할게 라는 권리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해제권에 대해서 갑이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야, 너 언제 줄 거야? 빨리 내놔 라고 잔존채무 이행을 최고. 여기서의 최고가 의미하는 것은 야, 빨리 너 나한테 줘야 되는 거 빨리 줘 이렇게 독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함에 따라서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얘가 계약은 해지하지 않을 것이네, 왜?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난 돈 마련해서 주면 되겠네, 나의 채무를, 이렇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당사자 1방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봐요. 이거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됐다. 그래서 그냥 뭐 1년 4개월 전 발생한 것을 왜 아직까지 행사 안 해? 너 권리 박탈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또 이것도 2년 10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너의 권리 행사해? 이것도 박탈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징계 면직 처분에 불법하던 근로자가 그러니까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가 나는 이유 없이 잘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이의 제기 절차 없이 그냥 퇴직금을 다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더 이상 왜 나 잘랐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퇴직금까지 수령을 했고 2년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근로자가 야, 회사 너 나 해고시킨 거 이거 무효야. 없었던 것으로 해야 되는 확인 청구를 제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신의 측도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실효의 원칙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 너 탈락. 1년 4개월보다 더 지난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네 권리 행사 안 해? 너 탈락. 이렇게
너 권리 소멸.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면, 이거는 아까 우리 배웠던 한전 사건의 연장선상에 나온 지문인데, 을이 한전에게 송전선 철거 청구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였죠, 여러분? 을이 한전에게 송전선 철거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 아니었죠. 왜? 갑이 장기간 누구였죠? 한전에게 야, 너 송전선 철거 청구 왜 안 해? 라고 청구하지 않았어. 그거는 을에게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을이 한전에게 나중에 송전선 철거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철거 청구에 대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인 송전선 철거 청구를 하지 않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에게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너 권리 효력 상실했어. 왜? 장기간 너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갑의 입장이지 을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효의 원칙을 을에게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권리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출제자들은 고려한다로 정말 자주 출제해요.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걸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갑이 권리 행사 안 한 것을 왜 을에게 적용시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용시키면 안 되지. 다음,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또 나왔네요. 뭐뭐만으로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인데, 이 땅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제 땅에서 막 맨날 놀아요. 여기서 나무 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점유자라고 해요.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 근데 나는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이 나쁜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너 내 땅을 마음대로 쓰고 있네? 너 토지 임대료 내놔 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제가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했다고 볼 수 없죠. 뭐뭐만으로는 나오면 항상 의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든 건 여러분 객관적 요건이 중요하고 또 주관적 요건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뭐만으로는 나오면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인지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지청구권은 가족법적인 법률 용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둘 사이에 자녀 A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본 강의니까 법률론이 있고 사실론이 있고 동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점 아시나요? 법률론, 사실론, 동거. 법률론은 뭘까요? 법률론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 이제 결혼하자라고 해서 결혼식장 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률적인 혼인인 의미예요. 법률적인 혼인. 근데 사실론은 뭘까요? 사실론은 얘네 둘이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혼인 의사는 있지만 혼인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론은 혼인 의사도 있고 혼인 신고,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 사실론은 혼인 의사, 서로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상태. 동거는 혼인 의사, 혼인 신고 둘 다 없이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거,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사실론에서 인지청구권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사실론에서는 지금 얘네 둘 간에는 혼인 의사는 있지만 혼인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자, 사실론 관계에서는 이제 을과 A,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적인 요건이나 절차 필요 없이 바로 법적으로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인정이 돼요. 모자 관계가 인정이 돼요. 법적으로. 반면에 사실혼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 둘은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이 안 돼요. 법적 친자 관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아버지를 법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 또는 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혼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법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 법적 친자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친자 관계가 형성이 돼요. 반면에 이번에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 당신의 딸이요, 나 당신의 아들이요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때 비로소 하는 게 바로 인지청구예요. 인지청구. 그래서 인지청구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론 관계에서 이거 여러분 개념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적으시면 좋긴 해요. 시험은 결국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한 지문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적는 건 좀 나중에 회독함에 있어서 괜히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개념처럼 보여질까봐 그래서 굳이 여기에 필기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A4 용지나 이런 거에 그냥 적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튼 인지청구권이라는 것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나 법적으로 당신의 자녀요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해야 되는데 인지청구권은 가족법상 권리로서 평생 포기가 안 돼요. 따라서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가 실제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로 법적으로 인지청구권 절차를 통해서 아버지와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그냥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20대가 되고 나서도 귀찮아. 뭐 어차피 우리 아빠인데 굳이 이렇게 하고 안 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 사실혼의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에서는 자녀에게 상속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20대 후반 돼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권을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얘가 15살 때 알았다고 해봐요.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그러고 나서 20대 뭐 30이라고 해볼게요. 30살. 그때 15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면 뭔가 실효의 원칙이 적용돼서 너의 인지청구권이라는 권리 효력 상실이라고 볼 것 같지만 이러한 인지청구권의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해요. 우리 판사가 인지청구권의 실효의 법리를 적용시켜서 너는 장기간 인지청구권을 아버지로부터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법적으로 부르지 마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 인지청구권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분께 재밌는 썰들이 많아요. 제가 또 가사소송, 이혼, 상속, 뭐 양육비 이쪽 전문된 로펌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청구권도 진짜 재밌는 사례가 많은데 뭐 기본 강의니까 이건 여러분 뭐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는데 이 인지청구권 관련해가지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녀 A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둘은 법률혼 관계였어요. 법률혼. 그러면 법률혼 관계에서는 당연히 얘네 둘은 다 법적으로 아빠,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인정이 돼요. 법적 친자 관계가. 법률혼에서는 당연히. 근데 알고 보니까 A가 갑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오랫동안 키워왔던 사실상 내 자녀니까 내가 계속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지극정성으로 이 자녀에게 갑이 엄청나게 잘해줘요. 그리고 이 자녀도 갑이 진짜 아빠가 아님을 알고도 잘 따랐어요. 왜? 잘 챙겨줬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친아빠가 나타나요. 친아빠가 나타나가지고 A에게 나 사실 너 아빠다라고 하고 다가갔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분이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알고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했잖아요. 그럼 되게 고마웠고 얘도 잘 따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자마자 얘는 바로 이분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이분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았어요. 뭘 통해서? 인지청구권 절차를 통해가지고 나 너의 자녀요 라고 청구를 통해 친자관계 형성을 했는데 좀 그렇죠. 근데 이 속내용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왜 이분이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친자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정액이 갔을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평범한 집안이었고 이분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당시 얘는 한 고등학생 2학년 정도였거든요. 고2, 3, 고등학교 2학년 내지는 3학년.
그래서 돈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고 이 사람한테 쪼르륵 달려갔던 사건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서도 또 도덕적으로는 안타까운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은데, 뭐 제가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신다, 내지는 좀 공부 재미없어 보이신다라고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썰 풀어드릴게요. 다음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에요. 사정변경 원칙도 어렵지 않아요. 법률행위 성립. 여기서 법률행위는 무조건 여러분 당분간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물론 법률행위가 좀 더 폭넓은 개념이지만 일단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이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현저한 변경으로 당초 행위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바로 사정변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면 사정변경, 사정이 변경됐어.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한 요건이 뭐가 되냐?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객관적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이게 두 번째 키워드,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 힘을 계속 인정시켜버리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았어요. 그래서 시험 출제는 뭐가 되냐? 항상 사정이란 뭔가, 이게 항상 시험 출제예요. 사정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판례는 객관적 사정만을 의미하는 거지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 여기서의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만을 의미하지 계약 당시에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 이거는 여기에 사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바로 보시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어떠한 사정이 변경됐어. 그러면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아요. 왜? 키워드가 이거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 변경은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 말은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음, 경제 상황 변동으로 당사자 손해가 발생해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 그러면 그 당사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리적인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 그러면 그 당사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헷갈리실까봐 어떤 때는 해제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해지라고 하냐? 해제는 말 그대로 나 계약 해지할게라고 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효력이 발생돼요. 마치 무효와 취소와 같은 개념이에요. 반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나 계약 해지할게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유효해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해지권을 행사할게 라고 한 그 시점 이후부터는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임대차 계약. 여러분 한 번쯤 체결해 보셨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을 2년 체결하니까 2년 동안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끝날 무렵이 됐을 때 저는 나 이제 이사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할까요?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겠죠. 왜? 해지는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매일 돈을 주고 월세를 주고 살았고 이건 다 유효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월세 낸 걸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효력이 상실된다. 반면에 해지는 장래유라고 해요. 장래유. 그래서 계약이 해지라고 하면 해지된 이유, 그 이후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했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예견할 수 없었어, 그럴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정 변경 이유로 해서 어느 때든 막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나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 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불안정성이 커 보이죠. 그럼 누가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하려고 하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정 변경 이후로 하는 계약 해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해요. 엄격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도 없었어야 돼. 만약에 예견 가능했어? 그러면 사정 변경 이후로 해제할 수 없어. 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시가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했다,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게, 제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판매자, 그리고 을은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갑이 을에게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나 팔게요 하고 그 당시에 10억에 주고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고. 근데 이 강남 아파트가 갑자기 여기에 또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하겠대요. 안 그래도 밀집한 지역에. 그래서 이게 시가가 갑자기 100억으로 급등했어요.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할까? 야, 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너한테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할게 라고 하면 당연히 얘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뭐 너무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대표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확정된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보증계약을 사정변경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이제 뭐 물품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이라고 해볼게요. 삼성이 핸드폰 갤럭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품들을, 여기 속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다 사왔다고 해볼게요. 그때 중소기업으로부터 삼성 기업이 핸드폰 속에 있는 물질들, 그런 물품들에 대해 사왔을 때 당시 줘야 되는 금액이 100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너 이거에 대해서 100억 확실히 줄게, 그거에 대한 약속을 해줘, 담보를 제공해줘 해가지고 회사의 대표이사, 삼성의 대표이사, 회장, 뭐 이재용 씨라고 해보면 그 선생님께서 대표이사가 이제 내가 보증을 서줄게, 그래서 우리 삼성이 너한테 100억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라고 이렇게 보증계약을 체결했어요. 대표이사인 이재용 씨가. 그 후 이분이 나 이제 삼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장 안 하고 이제 삼성과 관련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나 그렇기 때문에 사임했기 때문에 사정변경 이유로 이제 더 이상 보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확정된, 이미 100억이라고 채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비록 사임을 했더라도 계속 책임져야 되지 사정변경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거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변경은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을 취소 내지는 무효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신의 측에 반해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이거는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사임이라는 것은 서로 얘기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판례는 특정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계속적인 보증 또는 포괄 금보증 같은 경우에는 장래에 향해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계속적 보증, 포괄 금보증은 계속 회사가 아까 중소기업에게 100억이라는 물품에 대해서 사오고 이거에 대해서 빚을 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100억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100억, 또 이때는 2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빌리면 이거에 대해서 포괄 또는 계속적 보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채무가 발생된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사임을 이 시기에 했어요, 이재용 씨가. 근데 그 후에 계속 회사가 중소기업에게 빚진 것들, 이거에 대해서 부담시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 너가 사임한 이후 회사가 중소기업에게 계속 채무를 빚지고 있다, 이것들은 너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네가 책임져야 돼 라는 게 이 내용이고, 만약에 이미 특정됐어, 이렇게 1번 100억 특정됐어, 이거는 너가 이때 사임을 하더라도 당연히 너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이게 거의 나오고 이건 거의 안 나와요. 또 이건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고, 키워드는 특정된 부분은 너가 비록 나중에 사임 그만뒀더라도 사정변경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어요. 뭐 제가 월세를 50만 원에 주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50만 원 주고 들어가면서 임대차 계약 우리 앞으로 50만 원을 계속 가요. 절대 증액시키지 마요 라고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어떠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어? 그러면 우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 변경 이유로 해서 이걸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 약정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의 측은 뭐다? 깡패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들이 마지막으로 쓰는 항변수단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측은 깡패이기 때문에 신의 측상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100% 다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 파트도. 그 다음에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은 말 그대로 야, 너 모순되는 행위 하지 마 라는 건데 선행 행위를 어떤 사람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핸드폰 팔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 제가 갑자기 팔게요 하고 거의 앞까지 갔다가 메롱 하고 안 팔아 라고 하면 모순행위죠. 이런 모순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행행위와 반대되는 그런 모순되는 후행위를 한 경우 그 모순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로써 이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은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금반원이 뭐냐면 금지돼 뭐가 반대되는 것, 어떤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금반언, 언어 반대되는 거 금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언어라는 말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후행행위, 이거 금지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시험 출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 뒤쪽에 대리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긴 하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갑이 저예요, 이찬이. 이찬이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상대방. 상대방이 있고 저희 아버지 성철 씨가 있어요. 그래서 성철 씨에게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야, 내 건물 좀 네가 팔아줘. 아빠 일 갔다 올게 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아빠 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 강남 상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이거를 팔려고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 그러면 저는 뭐죠? 어떤 사람?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매수인일 거고. 그래서 강남 상가에 대해서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는 이제 대리인으로서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고 저는 대리인으로서 대리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끝까지 갔어요. 이제 땅땅땅 완성된 그 단계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어떤 효력이 발생되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도 저한테 상속이 다 될 거예요. 저는 아들이고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말고 엄마나 누나나 이런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제가 다 전적으로 상속을 받을 텐데, 상속을 받고 나면 이제 강남 상가는 제 명의로 된 제 건물이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갑이 야 A, 나 이제는 너 처음에는 너랑 계약할 때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입장, 이제 이게 건물이 내 소유니까 이 입장에서 너와의 매매 계약 나 그냥 취소할래, 없었던 것으로 할래.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다 라고 우리 판례는 봤어요. 그래서 본인의 지위, 즉 아버지의 지위를 상속한 이찬이는 본인의 지위, 아버지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나 이거 계약 추후 인정해 준 말이 추인이라고 했죠. 추후 인정하는 거 거절할래, 즉 매매 계약 그냥 다 없었던 것으로 할래 라는 것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이다. 지금은 여러분 느낌만 가져가세요. 이 무권 대리인 이런 것들은 다 대리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거니까. 다음으로 취득시효, 이거는 또 물권법 내용이에요. 물권법 내용.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후 취득시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취득시효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찬이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 대대로 내려온 땅이 있다, 이렇게 땅이 있다라고 하고, 이 산에 있는 땅에 대해서 저희 뭐 이렇게 조부모님 포함해서 저희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무덤이 있다라고 해봐요. 가족 무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대로 항상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관리해오고 우리 땅이다 아들하고 저에게 다 상속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너가 다 관리를 해달라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땅이구나 하고 열심히 관리하면서 매년 설과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여기 잡초도 막 매년 가서 제거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어떠한 A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 땅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이 무덤도 갑자기 이제 다 드러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찬이라는 사람이 평온, 공연, 뭐 이게 물권법적인 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내 땅이라고 정말 믿었어. 그렇게 20년 동안 잘 관리해왔어. 그러면 제 땅으로 인정시켜 주는 게 바로 취득시효 제도예요. 취득시효. 취득시효. 너의 땅으로 인정시켜 줄게. 그래서 너 땅 탈락,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따라서 A에게 야, 이거 이제 확실히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A와 합의를 했어요. A가 야, 너 내 땅 지금이라도 내놔 라고 한 상태에서 이찬이는 취득시효 20년 동안 자기 거라고 믿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얘가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알았어, 네가 달라니까 줄게 라고 선행행위를 저질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야, 생각해보니까 나 20년 경과했네. 내가 변호사한테 찾아가 보니까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가져올 수 있어 라고 선행행위와 반대되는 어떤 행위를 저지르죠? 후행행위로서 너 내가 돌려줄 필요 없다, 안 줄래, 배째 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로서 이것은 뭐다?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 금반원의 원칙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서 아무런 임료 지급 없이 무상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해당 건물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대료 반환 요구하는 것은 금반원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빌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입자들이 있어요. 101호, 201호, 301호, 뭐 102호, 202호, 302호 이런 식으로 세입자가 있는데, 각각 세입자들은 1억의 임대료 보증금을 이렇게 주고 살고 있어요. 임대인한테 1억씩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에 이 사람들은 야, 나 임대차 계약 이제 해지할게. 따라서 나의 보증금 1억씩을 다 내놔 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나 돈이 없는데 미안하다, 배째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새 문제되는 게 바로 전세 사기잖아요. 전세 사기 참 문제가 많죠. 이것도 썰들이 많은데 이거는 너무 투머치하니까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임대차 계약이 이제 끝났으니까 돈 내놔라고 했는데, 보증금을 얘가 배째라고 해서 여기 중에서 202호 분이 빡쳐가지고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버려요. 그래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얘가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이 건물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 건물 자체의 시가가 그 당시에 건물 가격이 10억이라고 해볼게요. 10억에 팔고 이 10억을 법원 너네들 대신 받아와서 우리에게 순위에 따라서 줘 라는 경매 신청을 이 사람이 했어요. 여기까지 좋죠? 그래서 법원이 오케이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살 사람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제가 살게요 하고 손들면서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경락인이에요. 경락인. 제가 사겠습니다, 이 건물. 그래서 10억에 주고 경락인이 사왔어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법원에 나 1억 받아야 돼요, 1억 받아야 돼요, 1억 받아야 돼요 이러면서 자신의 순위를 주장을 해야지만 비로소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뭐 얘네들까지 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니네 권리 행사해라, 나와서 니네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말해줘라 라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는 뭐 101호가 그냥 나는 계속 살래 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계속 살래, 1억 그냥 안 받고 그냥 계속 살래. 얘가 임대인으로서 얘 지위를 승계받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계속 살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하필이면 사전에 임대인이랑 나 아무런 임료 지급한 적도 없고 임대 보증금도 너한테 준 적 없어 라는 거짓 내용의 확인서를 몰래 작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얘는 어차피 공짜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얘랑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나가라라고 할 수 있겠다. 내지는 이제부터 나한테 돈 내놔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실질적으로 이 건물 소유자가 됐고 얘는 남기로 결정을 했고 얘네들은 이 10억에서 다 자신의 보증금을 받고 떠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임차인 얘가 경락인한테 가서 임대료 반환, 나 사실 얘한테 1억이라는 임대료 보증금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얘가 부탁해서 내가 그냥 공짜로 살고 있다라는 거짓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줬어. 그러니까 너 책임지고 네가 내놔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얘 입장에서 당연히 빡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행위, 이 거짓 내용의 확인서, 무상거주라는 선행행위에 어긋나는 후행행위로서 사실 이거는 뻥이고 나 유상 돈 주고 산 사람으로서 보증금 1억 내놔라는 것은 당연히 금반원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시간이 초과된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파트까지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행규정과 신의칙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여러분 그냥 저는 편의상 신의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도 나오지만 신의칙이라도 나오기도 해요. 신의칙이라고도. 그래서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강행규정 위반임을 이유로 해당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거 신의칙 위반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법하죠. 근데 이거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즉 계약의 무효를 주장을 모순행위, 지금 앞에서 우리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 배웠죠. 금반원의 원칙, 선행행위와 반대되는 후행행위 금지된다. 근데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 선행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야 사실 강행규정 위반이지로 하고 메롱하고 나오는 거 이거 모순행위 아니야?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로서 자기보순 금지 원칙이 적용돼가지고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 이유가 만일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 무효 주장을 모순행위로 봐서 배척한다면 즉 이거에 대해서 후행행위에 대해서 배척한다면 이 강행법규를 만든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 강행법규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 주장은 신의칙 내지는 금반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배울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보면 이거에 대한 예시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았어요. 이게 강행법규 이러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 이거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다음 의사무능력자가 한 계약에 대해서 의사무능력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이거 어차피 다 뒤에서 배울 건데 이거는 다 강행규정이에요.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다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행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생략할게요. 지금 그냥 느낌만 가져가세요. 이해도 대비를 위해서. 다음으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덜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 체결했어? 그럼 이거는 5조 위반이죠. 그리고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따라서 나중에 얘는 미성년자 동의 안 받았지요 메롱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어차피 바로 뒤에서 다 배울 거니까. 다음으로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수익보장약정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투자 관련해가지고 회사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제가 수익 확실히 보장시켜 줄게요. 100% 해드릴게요. 1000% 해드릴게요. 이거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따라서 사전에 회사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무조건 수익 보장 약정해 드릴게요 해도 이건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나중에 메롱 이거 어차피 강행법규 위반이라서 수익 보장 약정 이건 무효야 라고 회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칙 내지는 모순행위로서 이제 금반원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관에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뒷파트, 무효 파트에서 배울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관련해서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토지거래가 유효하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투기가 엄청나게 의심된다. 뭐 강남이다. 이런 곳들은 강남에 있는 토지,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구청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허가를 안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나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냥 무효 주장할게요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무효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니까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다 무효 파트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 부분도 또 제가 그 나중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학교법인 재산을 매도 담보 제공 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왜 가능하냐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판매하거나 아니면 담보로 하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고, 그리고 나서 강행 규정 위반해서 학교가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과 재산에 대해서, 학교 재산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담보 제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후행행위로서 야,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몰랐네, 미안, 메롱 하고 선행행위, 매도 담보행위와 모순되는 금지 위반이기 때문에 매도 없었던 것으로 하다, 담보 없었던 것으로 하다, 따라서 무효 주장하겠다,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상법상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생명보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피보험자는 피가 당하다의 피예요. 그래서 보험을 당하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있고 갑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갑의 아버지 보험에 대해서 보험 계약 체결하려고 할 때 갑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에 아버지의 이제 보험금, 받아야 되는 보험금은 갑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당사자, 피보험자, 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한 동의 없이 이 사람이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따라서 갑이 자기 마음대로 아빠 동의 없이, 아빠가 죽으면 아빠의 보험금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보험회사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1번, 보험계약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2번, 나중에 야, 알고 보니까 이거 상법 규정 위반이래, 나 이거 무효 주장할게 라는 후행행위. 처음엔 유효했는데 나중에 무효가 되는 후행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금반환의 원칙 또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왜? 강행법규를 애당초에 위반한 사안이니까. 이것도 뒤에서 또 배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 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정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상법상 규정에 따르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로 해요. 이게 상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특별 결의도 없고 마음대로 양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 상법상 강행 규정 우리 위반했네, 메롱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할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무효 주장 가능하고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 왜? 우리 판례는 근거를 뭐라고 봤죠? 바로 신의 측의 근거에서 이걸 못하게 하게 되면, 무효 주장을 못하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된다? 강행법규를 자체 입법 취지에 대해서 몰각시킬 위험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거는 상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한 번씩 출제하기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다 끝나가요, 여러분.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이것도 또 바로 강행규정 나왔죠.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노사합의 내용이 있어. 그럼 서로 노사합의 내용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되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될 수도 있어. 이런 느낌만 가져가세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배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 법학은 원칙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다? 예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만 일단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신의 측 문제풀이 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제가 신의 측은 깡패라고 했죠. 따라서 신의 측상 뭐뭐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일 거라는 합리적인 예단은 가지세요. 일일이 담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완전 계약법 내용이거든요. 채권법 내용. 그래서 부작위는 뭐야? 뭐 항변권은 뭐야? 이게 다 지금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런 지문이 만약에 나왔다고 해봐요. 부작위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의칙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나왔으면 신의칙상 뭐뭐 될 수 있다?
신입측 깡패라고 했는데 옳은 지문.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 지금 신입측의 아이들이죠.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신입측 깡패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들 아이들 새끼들도 깡패겠네? 당연히 뭐뭐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다음 예를 보면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시킨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하는 것은 신입 측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조심하라고 제가 가져온 건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신입 측상 뭐뭐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옳은 지문이겠다라는 합리적 예단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신입 측상 뭐뭐 될 수 없다. 그럼 이건 틀렸네 라고 봐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볼까봐 제가 이걸 일부러 가져온 거거든요. 신의 측상 뭐뭐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지만 신의 측상 뭐뭐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런 사례도 분명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될 수 있을 때만 적용시켜라. 헷갈리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이걸 가져왔고요. 이거에 대한 예시는, 이거는 이제 물권법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노무사나 행정사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펴는 보면, 자, 이찬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채권자예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죠.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저는 채권자죠.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 뭐 이거 채권 채무가 뭐냐? 이거는 이제 계약법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찬이가 친구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계속 도박하고 상황을 보니까 딱히 직장도 없어 보여. 그래서 내 1억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친구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뭐 101동 302호 아파트를. 그래서 이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 절차를 통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강제로 팔아서 여기에 나오는 가격이 예를 들어 5억이에요. 5억에 팔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 1억을 받아야겠다라고 제가 이제 머리를 굴려요.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친구 명의로 해야지 내가 얘한테 받아야 되는 1억이 있으니까 그걸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제가 뻥을 쳐요. 뭐라고 뻥을 치냐? 친구 아내님, 친구에게 이거를 명의로 바꾸시면 엄청나게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거 아세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직장을 안 다니고 있고 아내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제가 뻥을 쳐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아내분이 친구에게 명의를 다 이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곧바로 친구 명의로 된 이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서 5억에 땅땅땅 받아가지고 1억을 제가 우선 변제 받았다고 해봐요. 우선적으로. 그럼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채권자인 이찬이가 자신의 채권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아내의 부동산을 채무자, 친구 명의로 명의신탁, 이름을 친구 명의로 바꿨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경매 같은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강제집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허용될 수 없겠죠. 딱 봐도 얘 어때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의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지금 신의칙 관련된 파생원칙에서 사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례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본 강의고, 무엇보다 지금 신의칙에 나오는 사례들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 그 판례들, 사례들을 다 끄집어 왔기 때문에 여기로. 그래서 당장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어차피 사례들, 의사무능력자, 미성년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피보험자, 서면동의 이런 부분들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고 나중에 뒷파트에서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2회독 때 여러분이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장시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